행정소송의 한계 첫 번째 품학사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종전보다 면적이 축소된 어업면허를 종전 면적으로 환원하여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허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면허 면적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침입적 효과가 발생했다 이거죠. 침입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종전의 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수익적 효과라는 것이죠. 수익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행정소송의 한계니까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하고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중에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거는 사전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소송이 적극적 형성소송이 있고 의무행소송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무 확인소송이 있고 세 가지가 있죠. 침입적 처분, 방어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명항고소송, 사전소송이 예방적 금지소송이 있고 부작위의무 확인소송이 있을 겁니다. 실전연습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면 적극적 형성소송, 의무이행소송, 자기의무 확인소송 세 개 중에 하나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극적 형성소송은요, 법원이 처분 판결을 하는 거죠. 적극적 형성 판결을 하게 되고,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이 이행명령 판결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무 확인소송은 법원이 확인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질문이 뭐라고 했냐면 처분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을 청구한다고 했으니까 법원한테 처분 판결을 해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면 의무이행소송이나 자기의무 확인소송이 아니라 적극적 형성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 형성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즉 무명항고소송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은, 먼저는 적극적 형성소송은 사례가 당연히 부정을 하고 있고요. 권력분립의 정면으로 반하죠. 인정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소송은 그나마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로 대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 내용은 분명히 적극적 형성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극적 형성소송에 대한 질문은 지난 70년간 어느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 없고 이 문제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대체한다고?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로 대체해서 검토를 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유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명항고소송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것은 행정소송법에 없는 법정 외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허용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방적 금지소송이니 의무행소이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원고적격이니 피고적격이니 이와 같은 소송 요건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허용이 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만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대상적격은 검토한다 이거예요. 우선은 그것이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의 문제로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명항고소송에 대한 문제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분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극적 형성소송, 의무행소송이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어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거부와 부작위가 성립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수익적으로 환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부작위를 하거나 거부를 했을 때 그 거부나 부작위가 처분으로 성립될 수 있다라고 먼저 처리를 해주셔야지. 즉 거부처분, 부작위 처분이 성립된다라고 논의를 해줘야지. 이것이 거부처분, 부작위 처분이라는 처분의 대상으로는 항고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무이행소송은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논의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세한 내용은 조립식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무허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명령과 아울러 대집행 계고를 한 경우에 행정쟁송상의 구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구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불복 방법으로서 행정소송이나 심판 외에 무엇도 함께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명항고 소송과 가구제 논의 들어갑니다. 만약에 문제가 너무 깊게 들어와가지고 행정심판 문제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무명항고 심판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막 치고 들어오면. 그죠? 요즘엔 앞뒤 안 가리고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할 것은 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무명항고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요구소송, 수익적 처분에 대한 것은 의무이행소송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방어소송, 침익적 처분에 대한 것은 예방적 금피소송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은 있지만 예방적 금지 심판은 없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방어소송이고 그리고 사전적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방적 금지소송의 사전적 판단을 구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행정심판을 바꿔버리게 되면 예방적 금지심판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방적 금지심판에 대한 논의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구제 방법을 묻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있는 행정소송, 이와 같은 법정 행정쟁송 외에도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무명 행정쟁송이 들어갈 수 있고 더불어서 임시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가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질문입니다. 구제 방법이 들어왔을 때 지금은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테마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명 항고소송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 명령을 했는데 자진 철거를 하지 않고 의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 그때 행정 대집행을 들어가면 4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계고, 확정, 영장, 실행,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1단계 계고라는 처분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확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대집행 실행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네 번째 비용 납부 명령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4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이 문제를 제외한 이 자진철거 촉구 사건명 제시되어 있죠. 사례명. 이 문제 말고 이 같은 문제는 2번 더 있었습니다. 2번 더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전부 다 강제철거, 즉 실행 단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문제만 유독 행정고시 문제만 계고 단계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계고 단계, 이 4단계 절차 중에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든 계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든 확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든 실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든 간에 어떤 소송을 제기했든 간에 세 번째 단계인 무엇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면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가 종료돼 버리게 되면 그 모든 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바로 철거를 막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가 종료돼 버리게 되면 이미 철거가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어떤 소송이든 이 철거가 종료돼 버리게 되면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겠죠. 목적 달성 불가 상태에 빠집니다. 목적 달성 불가 상태, 즉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소용없다. 협의 지금별로 모두 각하될 겁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실행에 있다고요. 그 실행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액 대상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계고에 있기 때문에 계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2번째, 실행을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실행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은 가구제 수단이 따라 붙을 겁니다. 계고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든 아니면 강제 철거에 대한 예방적 금지 소송을 제기하든 강제 철거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전 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 소송 논의가 되겠죠. 무엇을 제기하든지 간에 소송만 제기해놓고 가만히 있게 되면요,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철거는 종료돼 버릴 것입니다. 그 철거로 연결되고 실행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구제 수단이 둘 다 따라붙어야 됩니다. 계고에 대한 취소를 얘기하게 되면 그때 가구제 수단은 집행정지를 걸어버려야 되고, 집행정지는 뭘 걸죠?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 효력의 정지. 3개 중에서 간이한 방법이 존재하죠. 효력의 정지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절차의 정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의 정지를 걸게 될 거고요. 다시 계고처분 취소를 얘기하고 거기다가 절차의 정지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걸어버려야지 실행으로 연결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 대상이 실행, 강제철거입니다. 예방적 금지성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 대집행 실행이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 판결을 구할 수는 있는데 이 역시도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실행으로 연결돼서 종료돼 버릴 수 있습니다. 역시 가구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역시 가구제도 소송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권리보전을 위한 보전소송이라고 하게 되고 그 중에 사전소송이 바로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을 걸게 되겠죠. 가처분은 종류가 2개가 있죠. 수익적 처분이라는 가처분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이행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 침익적 처분에 대한 가처분은 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서 가금지라고 하게 됩니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침입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서 가금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논점은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위치정보사업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 그 후에 위원회가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것이 취소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문제점 때문인지 설명을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위치정보사업허가의 법적 성질은 특허입니다. 행정법에서 나오는 사업은 모두 공공사업으로서 그 공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에 해당합니다. 행정법에 사업 등장하면 전부 특허입니다. 그러면 수익적 처분으로 특허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은 현재 위원회로 등장을 하고 있고 방통위가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이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거부 처분만 없는 상태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만 받으면 수험생으로 돌아갈 뿐이다.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한 구제는 적극적인 법률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속력으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처분 의무입니다. 행정소법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를 통해서 비로소 이와 같은 위치정보 허가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요.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재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방통위가 또다시 거부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취소의 권리구제의 한계, 실효성의 한계를 짚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문제였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가 발생을 하냐? 먼저 기본적으로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 불가증력, 자방력, 기판력, 형성력, 대세력, 기속력 우선 효력 6개를 다 떠올립니다. 순서대로 불가증력과 자방력과 기판력과 형성력과 대세력과 기속력을 우선 다 떠올리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오직 2개 기판력과 기속력입니다. 기판력과 기속력 둘 중에 무슨 문제냐? 찾으셔야 되는데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처분이 나오면 기속력의 문제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후소가 등장하면 기판력의 문제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처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속력의 문제로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속력의 문제인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질문을 했다. 문제점은 어느 부분에 등장한다고 했어요?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속력의 핵심은 바로 적용 범위죠.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중에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바로 시간적 범위입니다.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그 표준시가 위법 판단 기준시가 될 것이고 그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와 판결시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통제법 판례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분시를 적용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라고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처분 시점과 판결 시점 사이에 뭔가 서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변수로 법령 개정과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처분 시 이후에 그리고 판결 시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사정을 적용하여 다시 재거부 처분을 동일한 내용의 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위법 판단 기준시를 그러면 판결시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애당초 그 소송의 성격이 사후적 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의무이행 소송이 되어버립니다. 의무이행 소송은 현재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전 소송입니다. 법에서 명문으로 그와 같은 소송의 형식을 인정한다면 모르겠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있지도 않은 것을 이론적으로 사전 소송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시로 바꾸자라는 주장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이때 문제가 출제된 거는 이게 몇 년도입니까? 56회 2012년도네요. 그죠? 2012년도 행정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이행소송을 입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시켜 달라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위법 판단 기준시를 바꾸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애당초 틀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가능성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의무이행소송은 사전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성격상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설문 1번이었었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먼저는 논점을 싹 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3-2-1의 구조라고 했었죠.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에 대하여 제명 의결을 하였다라고 했고요. 지방의회 부분에서 논점은 3개, 지방의원 부분에서 논점은 2개, 제명 의결 부분에서 논점이 1개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한 수 없이 진행하니까 한번 집중해 들으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녹음된 파일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학원과 동일한 음질로 녹음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지방의회 부분은 뭐예요? 지방의회가 주대가 하는 행위는 조례 지정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기 전과 공포된 후를 나눕니다. 공포되기 전에는 조례 안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공포된 후에는 법규 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공포되기 전 조례 안 상태에서는 어떤 통제 방법밖에 없다. 아직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통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조례가 공포된 후에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외부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내부 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 전체 틀을 알려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핵심이 무엇인지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내부 통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체가 첫 번째,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속 기관. 그 다음 감독청, 감독기관의 통제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에서 조례를 안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관악구청장이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감독기관으로 서울시장의 통제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주체였다면 행정적 통제 방법, 행정통제가 있고 사법적 통제 방법, 사법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면은 총 4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소속기관의 행정통제와 사법통제가 있고 감독기관의 행정통제와 사법통제가 있고 총 4개의 평면이 나오겠죠. 먼저는 소속기관, 관악구청장의 통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정통제가 먼저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지자체장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2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속기관의 행정통제 방법입니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 걔네가 2분의 1에 2분의 1 과반수에 과반수를 했던 걸 이번에는 과반수에 3분의 2 의결 정족수에 가중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의결을 시켜갖고 다시 보내버리게 되면 지자체장 소속기관은 이제 방법은 다시 제 요구 못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사법적 통제 방법으로 재의결되어 있는 상태죠.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 1심으로 해서 바로 제기합니다. 20일 안에. 지금 행정통제, 사법통제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제2요구, 하나는 재의결 소송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독기관의 통제입니다. 감독기관은 소속기관이 했던 행동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제2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제2요구를 시킬 수 있어요. 제2요구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속기관이 사법통제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항의 소송, 재의결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얘가 소송을 제기 안 하고 있으면 제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요구 지시와 제소 지시, 이게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행정통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감독기관의 사법통제 4번째 평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2요구 지시를 했었죠. 제2요구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끝내 제2요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건 현재 의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제2요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의결 상태로 멈춰있죠. 거기다가 감독청이 조례안 의결 무효항의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결 소송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72조 7항 지방자치법 새로 도입된 조항이죠. 그래서 의결 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감독기관의 행정통제 방법 중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항의성을 제기하라고 했던 제소 지시가 있죠. 이거는 소속기관이 제2요구는 했었는데 소송은 안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형님벌이 되는 감독기관이 직접 소송 제기합니다. 그게 바로 또 감독청이 제기하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항의소입니다. 재의결 소송이죠. 정리하면 다시 4개 평면요. 소속기관은 뭐예요? 제2요구합니다. 행정통제, 사법통제 뭐합니까? 재의결 소송합니다. 감독기관, 행정통제, 제2요구 지시하고요. 제소 지시합니다. 사법통제, 의결 소송 제기하고 재의결 소송 제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소속기관이 제기하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항의소입니다.
조례안체 의결 모양의 수성.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공포 전에 행해지는 내부 통제 방법인데 그 중에 중심은 조례안체 의결 모양의 수입니다. 이 집의 특징을 찾습니다. 특징은요. 누구랑 누구랑 싸움 붙은 거예요? 원고가 지자체장이고요. 피고가 지방의회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3조 4호 단서에 있는 기관소송에 권한쟁의심판 공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요. 판례처럼 보지 말고 한정설에 따라 기관소송을 좁게 협의설에 따라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지자체 내부 기관끼리의 싸움은 무조건 기관소송입니다. 이건 이견 없이 기관소송이죠. 바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에 조례안 재의결 무양의 소송은 기관소송입니다. 기관소송 하나 잡아냈고요. 두 번째요. 조례안 재의결 무양의 소송은 1심 대법원입니다. 관할법원이 특이하죠. 그래서 관할법원 2개 잡아냅니다. 이게 공포전 논점 2개고요. 공포 후 논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후 논점. 이미 조례가 됐습니다. 이때 이미 만들어진 조례, 법으로 된 조례를 통제하는 방법은 사법 통제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통제 방법이고 하나는 직접 통제 방법이죠. 헌법 소원은 빼겠습니다. 간접 통제는 뭐가 돼요? 그 조례를 근거로 행해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다음에 간접적으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간접 통제. 그렇지 않고 그 조례에다가 직접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직접 통제. 여기서 중심은 바로 취소입니다. 이렇게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조례지만 형식은 실질이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처분적 조례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 피고가 과연 누구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우리가 강학상 행정청은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청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를 의결한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행사했고요. 그 조례를 공포하는 표시권은 지자체장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이하게도 결정권과 표시권의 주체가 분리되어 버렸을 때 과연 누가 피고행정청인 것인가 문제가 생기죠. 누가 합니까? 결정권보다는 표시권입니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이 피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피고 적격입니다. 정리하면 지방의회 부분에서는 기관소송 관할법원 그리고 피고 적격이 도출이 됩니다. 지방의원입니다. 지방의원 들어가면 지방 부분은 지방행정직 공무원과 비교를 하게 되고 의원 부분은 국회의원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방행정직 공무원은 그에 대한 불복을 할 때 자기에 대한 불이익적인 불복을 할 때 반드시 행정심판으로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서 전치주의 요건이 하나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의원, 국회의원과 비교하죠. 국회의원은 그에 대한 제명이나 징계 의결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에 제소 제한, 통치행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치행위가 도출됐고 마지막 제명 의결입니다. 제명 의결은 과연 그것이 처분인지에 대한 문제 대상 적격입니다. 3-1 잡아냈습니다. 기관소송, 관할법원, 피고 적격, 전치주의, 통치행위, 그리고 대상 적격 그 중에 6개 중에 4개는 소송요건, 2개는 행정소송의 한계입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는 그중 통치행위하고 기관소송이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로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들어갑니다.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자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소방본부장이 건물 신축 허가의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 행정쟁송상의 권리부재수단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법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첫 번째, 기본적으로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춰야 될 테고 두 번째, 소방시설법상의 요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건축법상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소방시설법상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누가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합니다. 지자체장이 한 급발 위다. 광역지자체장이면 그때는 소방본부장이고요. 만약 그것이 기초지자체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소방서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시도지사니까 소방본부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외부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친구는 건축허가청인 지자체장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관계행정청인 소방본부장이 되는 것이죠. 지자체장은 우리가 주무행정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우리가 관계행정청이라고 하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누구의 협력을 요한다? 소방본부장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내부적으로 소방본부장이 동의, 부동의를 할 수 있는데 즉 동의 거부를 할 수 있겠죠. 건물의 신축을 소방시설법상 동의, 문제없다. 동의 거부, 문제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의와 동의 거부의 법적 성질이 우선 문제가 될 겁니다.
동의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외부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판례가 뭐라 불러요? 중간 절차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분성을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동의 거부, 이때 불복이 이루어질 텐데요. 동의 거부 과연 처분일 것인가? 동의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거부는 처분이라는 거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의 거부가 예외적으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장래의 불이익 방지의 필요가 인정이 됩니다. 장래의 위험 방지의 필요가 인정이 되겠죠. 다시 말해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 필요,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돼야 될 겁니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까지 도달시켜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선 단계로서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에 문이 닫혀 있다면 문을 반드시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장래의 위험 방지 필요라는 내용의 권리보호 필요, 즉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지를 논의를 해보게 되면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허가가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 거부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허가 거부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은 우리 판례가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처분, 즉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죠. 다만 이 부분 판례는 과거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가 이 동의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동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에 건축신고, 착공신고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 법리대로만 한다면 동의 거부의 예외적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죠. 최근에 판례가 뭐라고 했냐, 2015년도에 내부적 행위이지만 세무조사 결정은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 예외적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무엇이냐? 세무조사 결정은 내부 행위인데 별도 통지를 해준다라는 점이고, 여기에 동의 거부는 내부 행위인데 별도 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 거부 사실을 민원인이 직접 체크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실효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행정소송 한계니까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로서 의무이행소송 논의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문제가 제기되면 의무이행소송, 즉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 논의는 무조건 들이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서의 요점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웃 주민이 심야에 악기 연습을 한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케 해서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이르러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 관서에서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소송법상 어떤 권리구제성을 갖겠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처럼 종을 잡을 수 없는 행위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단속은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속은 어떤 내용으로 있으면 될 것인가, 저는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소음 발생 중지 명령이라고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소음 발생 중지 명령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 됩니다. 시정 명령이죠. 그런데 경찰관서에다가 이와 같이 경찰 신고를 하였는데, 그러니까 처분 신청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즉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침입적이고 처분의 제3자에게는 수익적인 처분,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에 해당하는 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요구소송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관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은 늘상 등장하는 표현이고, 이것은 김현태 교수님은 어떻게 푸세요? 이것은 부작위와 거부를 모두 의미한다, 소극적 행정작용이다 라고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거부 처분과 부작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핵심은 신청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되겠죠. 법규상은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왜? 경찰권의 발동은 언제나 제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성립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로 연결시켜가지고 거부 처분과 부작위 처분을 성립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나 부작위 문제면 무명 항고 소송으로 의무 이행소송에 대한 논의가 또한 들어가야 되겠죠. 7번입니다. 시장이 무허가 노점상 전면 금지를 하는 대신에 노점 시장 사용 허가를 내어주었으나 너무 과중한 조건을 붙여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소송상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왜 이것이 행정소송의 한계인 것인가? 실제 이 문제는 철회권 요구 2개 하고, 그리고 부담 2개, 그리고 기한 1개, 총 5개의 구간이 붙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관에 대한 위법한 부관을 통제하는 방법은 네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일부 취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전체 취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 거부처분 취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네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네 가지의 방법은 확장하면 행정심판까지 넘겨서 총 8가지를 고려할 수도 있을 테고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질문이 된 적은 없습니다. 소송 4가지 방법을 질문한 사실은 여러 차례 있었고요.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에 의무이행소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관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항고소의 대상적 격투막살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거니까 우선은 의무이행소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하나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방법으로 전체 취송 역시도 그것도 실질적인 거부처분 취송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판례가 그 방식을 활용하는데 기선선망 어퍼가 사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외형상은 부관부행정이 전체고 실질이 거부처분이라는 측면이고요. 매미되는 읍매소송은 세 번째 있는 거부처분 취송의 연장선상이라는 거 3번과 4번을 묶어 기억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관 삭제 신청을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명시적 거부를 당하고 그 거부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거나 그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송을 제기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3번과 4번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관할시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의 필요 및 다른 입지 곤란성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줬다. 주민들이 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 수단을 검토하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등장했던 문제였었는데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냥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게도 이 주민들은 이 폐기물 처리시설 업자에 대한 거부 처분을 따로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부 처분을 신청을 하는 문제가 최초 등장을 했었고요. 이처럼 문제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새로운 것이 제시가 되면 그거 노점 아닙니다. 그거 안 물어봅니다. 요거 한번 제시하고 그 다음번에 그것을 질문을 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나 그런 방식이었죠. 그 다음 또 이 문제 안에는 이미 나온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취소 신청, 취소 처분 신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도 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전 징조가 보이면 몇 년 뒤에 그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뭐라고 했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즉 허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침익적입니다. 이 업자에게는 수익적이고 주민들에게는 침익적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불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처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다? 사전소송이다. 방어소송이다. 요구소송이다. 방어소송이다. 그럼 뭐다? 읍매소송이 아니고 예방적 금지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해 주시는 거고, 당연히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언제나 하는 방식이죠. 긍정설과 부정설은 뭐로 들어가요? 앞에 있었던 무명항고소송들도 다 마찬가지고, 긍정설, 부정설은 항고소의 종류가 별거 규정인가 예시 규정인가, 변경의 의미가 소극적 변경인가 적극적 변경인가, 이것이 권력분리 원칙에 부합하는가 위반되는가 그 얘기고, 그리고 절충설은 일구 회충이죠. 실과 아나운서의 뱃속에 회충이 많이 있다. 일의적 구체적 회복하기 어려운 손의 보충성, 다른 방법이 없다. 판례는 전부 부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예방적 금지소송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인정될 수 없다. 뭐야? 예사 취 2차부 가수지.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고 2차는 가면 안 되지만 노래방 가면 나는 가수지. 예사 취 2차부 가수지. 예사 취입니다.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는 사전적 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배제하는 의미 있다. 이렇게 검토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건축업자가 공사 시행을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당연히 건축 자재들을 쌓아놓으려면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성질은 특허입니다. 공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이죠. 기간 내에 완공이 되지 못해서 다시 점용 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새로이 점용 허가를 해주면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붙인 경우에 행정소송법상의 권리구제 방법은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붙였다. 즉 허가에다가 뭔가를 붙이면 부관이죠. 부관인데 이 부관은 지금 기한입니다.
기한 중에서 시작하면 치기, 끝내면 종기, 끝내는 거죠. 종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짧대요. 너무 짧다. 도로법령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짧았는지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역시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사입니다. 일부 취소용, 거부처분 전체 취소용, 거부처분 취소용, 의무이행 소송에 대한 논의가 들어갈 테고, 무명 항고소송,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한계의 논의로 의무이행 소송 검토, 긍정설, 부정설, 절중설 해주시면 좋합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예, 이거는 판례 입장이 가장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조교수 사건이죠. 예,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교 단과대학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을 하였는데 총장에 비리 관련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탈락 통지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은 우선 이 재임용 탈락 통지가 거부처분으로 성립이 될 수 있다면 말이죠.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부처분으로 성립될 수 있다면 당시 2011년 이전 서울대학교는 직영 명조물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무원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공무원에는 불이익처분입니다. 물론 국가공무원이고요.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제16조 1항에 따라서 소청심사 거치고 전치주의 적용되니까 그리고 소송 들어가는 그런 틀이었을 겁니다. 그게 메인이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메인이 아닌 부분이죠. 행정소송의 한계. 뭐라고 했어요?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의무행위소송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권리구제사는 그러면 무명항고소송과 그리고 가구제 포함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해도 시험장 가서 잠깐 까먹고 안 쓰고 나오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예, 계속 습관적으로 훈련을 해주실 필요 있고요. 이 재임용 탈락 통지가 거부처분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 부분은 뒤에 대상적격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고 11번입니다. 2층 건물에 고도 제한된 대지상에 사유의 방법 거짓으로 3층 건물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자 바로 북쪽 소유의 가옥 소유 주민이 1조권 침해를 우려하여 건축 허가 및 공사를 막고자 한다. 건축 허가 나오기 전 단계, 건축 허가 나온 단계 생각할 수 있는 항고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조권이라는 거,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률상 권리가 맞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고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북쪽 가옥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1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권리는 우선 맡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체크될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사전소송으로 무명항고소 논의가 포함되는 이유는 타임라인을 3포인트로 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딱 전형적인 기준을 잡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처분과 공사를 맡겠다라고 친절히 질문해 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처분이 하나 나오고 집행이 하나 나올 겁니다. 언제나. 그럼 처분 이전이 1구간, 처분 이후가 2구간, 집행 이후가 3구간 이렇게 1구간, 2구간, 3구간 나오죠. 방금 얘기한 건 건축 허가. 이런 거 말고 모두 있어요. 정보공개 문제도 있죠. 처분과 집행으로 3구간을 끊어버릴 때 정보공개는 뭐가 돼요? 정보공개 결정이 중간이 되고 정보공개 실시가 다시 두 번째 포인트가 돼서 3구간을 나누게 됩니다. 정보공개 결정, 정보공개 실시. 세금 부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들어옵니까? 세금 부과로 들어오게 되면 세무조사, 이전 이후, 그리고 과세처분, 이전 이후 이렇게 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을 나누는 식의 질문 방식은 아주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구간이죠. 즉 건축허가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 처분이 나오기 전이니까 사전소송입니다. 근데 이것은 방어소송이죠.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법적 성질이 사업이죠. 사업이면 특허입니다. 특허.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아서 소정의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적정 통보는 뭐예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라는 최종적 허가의 일부 요건입니다. 그 일부 요건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이 요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종국적인 확인행위입니다. 나중에 가서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고 하지요. 이 요건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 이것도 처분입니다. 인정해놓고 나서 정식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거부한다 해버리면 이건 행정행위의 구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의 범위 내에서는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기에 맞다라고 보는 게 판례고, 그래서 처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식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죠. 왜 이런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가? 예, 이거는요, 예,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의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허가 단계 한 번에 거치게 되면은 그것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을 거고 하나를 결정하게 될 텐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되겠죠. 먼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될 점은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못 받은 사람은 정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 자체가 부정됩니다. 신청권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적정 통보 못 받았으면 허가 신청해도 무시해도 됩니다. 응답 자체가 필요가 없을 테고요. 관할관청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를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적정 통보 거부죠. 첫 번째 거부예요. 가장 거부고, 그 다음에 적정 통보를 했는데 그 후에 허가 신청, 정식 허가를 거부한 경우, 예, 역시 이것도 거부죠. 그래서 이거는 적정 통보 거부. 두 번째는 예, 건축 폐기물 예, 처리 업허가, 사업허가 거부가 나왔을 때 행정쟁송상의 부재수단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심판에는 의무행심판이 있고요. 소송에는 아직 의무행송이 없죠. 이거는 앞에 적정 통보도 처분이기 때문에 그 거부도 역시 거부 처분이 맞습니다. 적정 통보 신청 규정이 별도로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뭐 특허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에 대한 거부이고 예, 신청권도 법규 해석상 인정됩니다. 둘 다 거부 처분 성립되고요.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 소송으로 둘 다 의무행송 논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폐기물 처리 업허가 문제치고는 너무 단순했었죠. 예, 이 문제에 대한 정식 문제는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너무 간이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공예배출업체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발동 사건은 너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 상황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 개선명령 사건을 두고 하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깔끔하다. 사유형의 리딩 케이스입니다. 개선명령 발동 사건. 공예배출업체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음에도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이죠. 예,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보전법 말고 어떤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수질보전법 문제도 2016년도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대기와 수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선명령 발동. 대기는 33조, 수질은 4조의 6입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33조에 아무런 개선명령을 바라지 않는 경우 바로 무엇이다? 예, 거부 부작위 둘 다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나 거부와 부작위고요. 물론 검토하실 때는 부작위 먼저입니다. 답안지는 무조건 부작위 먼저, 거부가 뒤쪽입니다. 그 다음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이 인정되는 피해 주민은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예,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것은 당연한 조리입니다. 따라서 이걸 근거로 뭘 인정시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시켜 줄 필요가 있을 테고요. 행정소법상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거부와 부작위라고 했죠. 거부와 부작위를 여러분들이 성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뭘 주의해야 되죠? 국가배상과 달리, 즉 위협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달리 행정쟁송 파트는 무조건 별도의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가 필요합니다.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가 없는 거부와 부작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딱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집어드셔야 됩니다. 만약 인근 주민이 개선명령의 발동을 청구하였다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청구하였다면 그때 이 거부와 부작위 과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부 처분, 부작위 처분 인지 검토한다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신청 행위를 직접 끼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신청 행위를. 이런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권은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을 근거로 조리상의 신청권 인정시키면 되겠고요. 개선명령은 자기 한 명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거부 전혀 문제 없습니다. 14번, 13번과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개선명령 발동은 쌍둥이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방식 질문은 다 똑같았었습니다. 2016년도 행시에서는 이게 살짝 변형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 거부에 대한 간접강제를 질문을 하고 싶어서 행정소송법 34조 간접강제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로 직접 질문을 하고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부와 부작위에서 부작위 털어버리고 거부를 몰아주고 하나로 몰아준 대신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강제수단 간접강제로 질문 연결시키는 방식이 16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이런 질문이었었습니다. 답안 작성은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토막설의 풀이 끝났고 내일은 우리 대상적격, 대상적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2, 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